참 새해가 지나고 벌써 1월 9일이 됐네요. 1월 9일. 야,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그죠? 빨리 가는데, 오늘,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 정실미 카페에 드디어 2만 명이 돌파가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오늘 오후 2시 반경에 2만 명, 2만 번째 회원이, 카페 회원이 등록이 됐고요. 앞으로 3만 명, 10만 명, 50만 명 쭉쭉 늘어날 수 있도록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드립니다. 하여튼 멋진 일이고 정말 대단한 우리 정실미 카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실미 카페 파이팅! 네. 사실 그 정신미 카페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 자금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정책 자금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으니까 정신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잘 활용만 하셔도 우리가 이제 R&D 과제, 뭐 융자 모든 과제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미 카페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줄 서는 정책자금 첫 번째 테마는 아시죠?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디지트 전략입니다. 오늘 24번째 전략인데 사실은 26번째 아니면 27번째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n분의 1 전략하고 붕어빵 전략하고 이렇게 막 두 개씩 진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함정 파기 전략, 버티기 전략 뭐 이렇게 두 개씩 진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6번째 전략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오늘 24번째 전략 디지트 전략입니다. 디지트 전략. 디지트 전략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효과가 크다, 뭐 기능이 많다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기업 R&D 과제를 수행할 때 있어서 설득력과 공감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또한 기업 R&D 과제를 수행할 때 기술 개발 목표치를 기업 스스로 정한다고 하여 그 평가 방법을 자체 평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네. 반드시 제3자, 즉 외부에 있는 신뢰성 평가기관, 우리 이제 공인인증 시험기관이라고 하는데 공인인증 시험기관을 통해서 개발한 신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해서 처음 목표했던 수치가 나오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네. 아셨죠? 모르시겠다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팬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오늘 원래 9시 시작인데 시간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기다리다가 지쳤나 봐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계신데 들어오시겠죠? 자, 그래서 개발 목표치를 기업 스스로 정한다고 해서 그 평가 방법을 자체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신뢰성 평가 기관을 통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R&D 과제 신청을 할 때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의 목표치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제3자가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위와 수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편리성이 많다, 뭐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공인인증 시험 기관에서는 테스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 심사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서면 평가에서 탈락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수치화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편리성, 뭐 친환경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서면 평가에서 탈락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초콜릿, 아이고야, 새콤 아니죠? 달콤이죠. 달콤한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제품 또는 이제 기술의 성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해야 할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단순히 사용 전압을 220V로 한다든지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은 수치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제품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음, 신제품의 특징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 있다면 100m 달리기 몇 초, 멀리뛰기 몇 메터 등이 이 미래 꿈나무의 특징과 장점을 대표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이가 몇 살, 몇 학년이라는 숫자는 차별화된 특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싸띠님 오랜만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싸띠님. 하이, 반갑습니다, 사아띠님. 오늘 누구하고 싸우진 않았죠, 혹시? 사아띠. 누구하고 싸웠을까? 싸우지 마세요. 사아띠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즉, 특징과 장점 중에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항목, 이 항목을 신제품의 평가 항목으로 정해야, 외부 신뢰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검증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수치가 과연 우수한 수준이라는 여부를 과제 심사위원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술과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이며 그 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또한 제3자가 해당 수치 여부를 검증할 때 어떤 시험 환경과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인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공인 시험 규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해당 수치 여부를 검증할 때 어떤 시험 환경과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야 할지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공인 시험 규격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제시된 비교 수치와 대비해서 목표치로 신청 기업에서 제시한 수치가 같거나 또는 높아야만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과제에 선정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결과물을 대외 신뢰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목표한 수치를 만족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해당 R&D 과제에 대한 성공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과제 진행할 때 최종 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가 개발한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치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정성적 목표에 제출했던 그 수치에 대한 것들 그거보다 더 높거나 같으면 이 과제가 성공했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증기관을 통해 공인 인증 시험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에 이제 수치도 제공을 하고 실제로 그 제품이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제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 과제에는 선정이 될 수 있으나 공인 시험 기간을 통한 참고 시험에서 해당 수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과제 수행 결과를 실패 판정을 받아서 최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할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에서 제3자가 검증해도 그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높게 잡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업 R&D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징과 장점이 될 만한 항목을 정해서 해당 항목의 목표치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특정 단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수치, 즉 제3자, 공인시험기관 제3자가 제시된 공인시험 규격의 시험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수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수치로 정하는 전략을 우리 코테라의 108가지 전략에서는 디짓, 수치화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치화 전략.
이 디지트 전략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도 안 되고요. 정말 목표치를 정할 때 이제 우리가 정성적 평가의 항목이 있어요. 이 기술의 뭐 어, 항목 한 8가지였나 10가지 정도 이렇게 수치화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목표치 정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에서 제3자가 검증을 해도 그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세계 1위 기업은 이런데 우리는 이 정도고 우리가 세계 1위 기업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아니면 세계 1위 기업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우선 진행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앞서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어, 수치화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디지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트 전략, 오늘 24번째 전략,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디지트 전략입니다. 즉, 제3자가 공인시험 규격의 시험 환경에 따라서 측정한 수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수치로 정하는 전략. 이게 바로 디지트 전략입니다. 별풍당당님 별풍선 주셨는데 별풍선 그림이 안 뜨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하여튼, 별풍선 4개, 3개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별풍선 그림이 안 보여요. 어쨌든, I love you.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제 나왔다, 별풍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별풍선 오늘 또 마구마구 쏴주시는 이제 뜨고 있어요. 조금 뭐가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별풍당당님 진심으로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디지트 전략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수치화 전략은 정량적 기술 목표를 작성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작성할 때도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찾아도 관련 통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국내의 시장 규모 현황을 수치로 기재할 수 있는지 절대로 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들만의 니그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지트 전략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자, 금주의 정책자금.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책자금이 2019년 정책자금이 뭐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많은 걸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주마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2019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해가지고 14개 부처에서 총 1조 1180억 원 규모로 이제 통합 공고가 나왔고요. 부처별로는 이제 중기부에 9,975억 원, 중기부가 제일 많아요. 89.2%. 그다음에 행안부 362억 원, 3% 정도, 고용부 280억 원, 2.5%, 과기정통부 152억 원, 1.4% 순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중기부가 가장 많습니다. 지원 유형별로는 이제 창업사업화는 이제 5,130억, 45% 규모, 연구개발은 3,700억, 33%, 시설공간은 1,400억, 13%순 정도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융자보증, 투자는 미포함이고 융자보증을 조사해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일정 등을 통합 공고를 했습니다. 2019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 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처별로 중기부가 89%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 45.9%, 연구개발 33.9%, 시설공간 13.4% 순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네요. 자, 부처별 창업 지원 예상 규모 이제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중기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문체부 특허청 등도 있어요. 그래서 중기부 그 행안부 고용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과기정통부도 말씀드렸는데 문체부가 1.0% 116억 원, 특허청이 293억 원 2.7%,
총 합계 1조 118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지원 유형별 예산 규모가 사업화는 5,100 얼마 정도 되고요. 뒤에 숫자는 좀 자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쪽으로 3,700억, 시설공간은 1,400억, 창업교육 471억 원, 멘토링 200억 원, 네트워킹 66억 원, 이 정도 됩니다.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43.4% 정도로 크게 43.4% 크게 증가했고, 이는 조사 대상 부처 7개에서 14개 및 사업 수가 60개에서 69개로 확대가 됐고, 18년 추경 사업에 19년 본 예산 편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원 규모가 17년도에 6,150억이고 18년도에 7,700억, 19년도에 1조 1,000억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43.4%라고 하네요. 자, 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창업과 투자자 등 혁신 주체가 교류 협력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기부에서, 그리고 지역 내 청년 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 내용으로는 향후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사업별 공고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고, 이는 창업정보 포털 시스템 kstartu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부처별 지원 예산 규모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짧게 훑어볼게요. 2019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현황 해가지고 사업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육선,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해가지고 이제 사업화 관련된 내용들, 농산업 판로 지원 이런 사업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사업화 관련된 내용인데,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팁스,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사업도 있어요. 이제 R&D 사업은 농식품 벤처 창업 바우처 지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제도전 기술 개발, 대학 창업 교육 체제 구축 사업, 이런 식으로 R&D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 시설 공간 교육 사업도 있습니다. K 글로벌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 지원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있고, 스타트업 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운영하고요. 중장년기 창업지원센터, 소셜 벤처 육성도 하고, 장애인 기업 창업 보육실 운영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컨설팅 해주는 K글로벌 창업 멘토링,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션 육성, 이런 멘토링 컨설팅 사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 네트워크 사업도 있어요. 예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환경 창업 대전, 이런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이런 것들, 대한민국 창업 리그, 여성 창업 경진대회,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정부직으로 해서 이제 예산 규모 순으로 정부직 재순 예산 규모 순으로 정리를 해놨고,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사업별 모집 공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kstartup.go.kr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자, 이거는 전자부품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이제 테마만 제가 하나 잘라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게 2019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 공고에 많은 테마들 중에 전자부품 산업 핵심 기술 개발만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사업 개요는 주력산업 IT 융합, 주력산업 분야의 IT 융합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이게 사업 개요고, 융합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즈 및 웨어러블, 자동차, 건축, 의료, 디스플레이 등 융복합 신시장 개척과
터치 기술, 센서 등을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이 부과된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발음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죠?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이게 이제 전자부품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내용이 뜬 건데,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지원 조건은 2년에서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과제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등은 세부 사업 공고 세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고 지원 조건도 2년에서 5년 이내고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줄 거고 지원 규모가 213억 정도 됩니다. 신규 43억, 계속 사업하는 거 170억 이렇게 돼 있고 전자부품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신규는 43억, 계속 진행은 170억. 그 전에 했던 과제 계속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력 산업 IT 융합은 43억 정도 되고 계속 진행하는 건 125억 정도 되고 융합 디스플레이는 계속 사업 중에 4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은 과제 기획은 2018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해놨고 공고가 2018년도 12월 그리고 접수가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평가가 2019년 2월에서 2019년 3월 그리고 사업비 지급이 2019년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건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금주의 정책 자금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정책 자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책 자금이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2월 달, 3월 달까지 우리가 정책 자금 바짝바짝 신경 써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멘티 기업 가지고 계신 우리 전문위원님들 특히나 산자부, 중기부 사이트 자주 들어가서 접속하시고 아니면 정신미 카페만 들어오면 뭐 웬만한 자료 다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제가 이제 금주에 유용한 팁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정리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료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술료란 어떤 건지 주관기관이 기술 개발의 성과를 소유 또는 실시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이 기술료입니다. 기술료가 이제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정액기술료가 약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경상기술료는 제가 이제 별도로 한번 다 공부를 해서 그건 다시 또 한번 조사를 해드릴게요. 기술료의 징수 목적은 사실 기술 개발의 성과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서 국가 지원 자금 중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료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료 징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R&D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기술료 성공했을 때도 내고 기술료 징수 조건, 징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보면 최종 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된 연구 개발 과제 이런 과제가 이제 기술료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 징수 절차는 기술 개발 성공했을 때 기술료 통보를 하고 납부 계획을 보내주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가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술료 징수 범위를 따로 정해놓고 공고를 합니다. 원래 정액기술료는 실사용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납부를 하는 거고 경상기술료는 기술 개발 관련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게 이제 경상기술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료 징수 절차에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 성공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기술료 통보는 기술 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 통보를 해줍니다. 관리기관에서 그래서 기술 징수 대상액을 통보를 해주고 납부 방법, 납부 계획서 제출 등을 제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납부 계획인데
납부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뀐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방식이에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액기술료는 정부 출연금 실사용 금액의 10% 중소기업인 경우,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20%. 그래서 이제 정액기술료 선납부하면 기술료 20% 플러스 잔여기술료 80%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경상기술료는 착수 기본료 플러스 매출액에 따르는 정률로 계산을 해서 기술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착수 기본료는 1%, 중견기업은 2% 이랬고요. 정률 기술료는 관련 매출액의 1%, 중견기업은 2%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납부 시 기술료 납부 매뉴얼을 꼭 참고를 해야 하고 납부 계획서 제출 절차는 SM테크 들어가서 온라인 정산에 들어가서 납부 현황,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정리했는데 벌써 기술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납부 계획은 정액 기술료는 정해진 산정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 얼마나 조기에 납부하냐에 따라 감면율도 있는데 감면율이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기술료는 연구개발물로 인해서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해서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납부 계획은 뭐 1년 차부터 5년 차, 6년 차, 7년 차까지 이렇게 이제 경상기술료 진행을 할 텐데 1년 차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 5년 차까지 징수 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4년 차부터 매출이 발생할 경우 7년 차까지 징수 후에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N년 차까지 징수한 결과가 납부 한도 정액기술료의 120%에 도달할 경우 징수 자체를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료 납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SM테크를 통해서 납부 계좌 금액 마감일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SM테크 통해서 온라인 정산 납부 계획 조회 해당 과제 선택 기술료 탭을 선택을 해서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BC 법인카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이제 기술료가 미납이 되는 경우는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연차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증권 발행 기간에 지급 청구 및 기술료 회수에 대한 내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책 대상 기간 및 대표자에 한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참여 제한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기술료 징수에 대한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료는 미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 발생에 따른 납부 계획서 제출 시 일시납과 분할납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감면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뀐 내용이 이제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전 기준으로는 감면율이 일시납입 방식은 사라졌으면 1년 납부터 이제 신청 가능한데 감면율이 1년 납을 했을 때 잔여 기술료의 50% 감면해주고 2년 납을 했을 때 잔여 기술료의 40% 감면해주고 3년 납일 때는 잔여 기술료의 30% 감면해주고 4년 납일 경우에는 잔여 기술료의 감면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면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이제 기술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3인데 2018년도 분야별 탑 뉴스를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분야별 탑 뉴스. 분야별 탑 뉴스인데 잠시만요. 하여튼 뭐 하나가 안 사라지는 조그마한 뭐 하나 있어서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금주의 탑3 2018년도 분야별 뉴스 탑 오늘은 탑3가 아니고 탑 정치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정치 분야에 대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금주의 이제 탑의 정치 이슈는 남북 관계였어요. 정치 이슈. 이제 물론 이 금주의 탑3는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자, 정치 이슈는 남북 관계인데
남북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다주는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 평양에서 가진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 공동선언문 전문이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그죠? 2018년도. 자,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생중계로 전달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그동안 문서 또는 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적은 있지만 육성으로 직접 언급이 된 이런 사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 참 정치적 이슈, 한반도의 이 정치적 이슈는 정말 대단한 이슈로 어, 정말 잘만 풀어가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R&D, 앞으로의 뭐 4차 산업, 앞으로의 제조, 앞으로의 모든 그 경제 이런 부분은 북한과 해결을 하면 정말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잘 풀려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해서 좀 발전을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 남북 관계가 굉장히 핫 이슈였죠. 2018년도. 자, 다음은 경제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이슈. 어, 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내년도가 아니죠.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등 일부에서는 내년도 아니 2019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지금 알바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그 시간을 안 채우고 알바를 짧게 여러 명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알바생들은 최저임금도 받지도 못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알바생들의 지금 하소연도 지금 또 신문 지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핫 이슈. 정말 우리가 어, 서로 상생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최저임금제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서로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어떤 경제 상황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어렵게 풀려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반대도 있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 미투. 미투. 미투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미투 운동은 사실 SNS에 이제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2010년도 10월에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018년도 1월에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확산된 미투 운동으로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의 위드유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가해자에게 이제 법이 이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우는 입장 아니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팬님들이 우리 따님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회적 이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이슈도 있습니다. 일단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명여고에서 같은 학교의 재학생 중인 쌍둥이 딸에게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돼서 파문이 일었고, 그 해당 사건은 숙명여고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과, 이과 1등을 한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전교 하위권이었습니다. 전교 하위권.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전교 하위권이었는데 갑자기 뭐 전교 1등을 한다? 사실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확대되었고, 그 후에 부정행위를 의심한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내신은 문제, 여론이 이제 내신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교사 및 학생 신분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이 지금 검토되고 있죠. 상피제.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또 이제 이런 시험지 유출 사건 이게 이제 또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이슈가 있었는데 국제 분야는 중동 난민 문제로 이제 최근에 난민 기구 UNHCR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 수 5천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죠. 올해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요, 실제로.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발생을 우려해서 수용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일각에서 이렇게 이제 수용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이제 또 어떤 데서는 또 이제 인종 혐오주의자라는 비판을 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것은 인종 혐오에 불과하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인데 참 이런 국제적인 이슈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사실 전 세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방향을 잡을지는 사실 각 나라별로 좀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별풍당님이 갑자기 조용해 주셨어요. 하여튼 상관없이 저는 정책자금 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시간에 정책자금 송을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이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자금 송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같이 따라 하실 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 둥실 두둥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정실미 두리두리 둥실 코테라 아싸 잘 넘어갔습니다. 어때요? 정책자금송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드는 정책자금송입니다. 자, 광고. 자, 2019년도 제2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 자, 벌써 1차 실무자 양성 교육은 18명으로 그냥 강의장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왜 인지 알려줬냐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왜 저한테 뭐라 그러냐고. 좀 일찍 오셔서 듣지. 그죠? 그냥 오늘도 저보고 막 좀 빨리 좀 이런 정보는 좀 빨리 좀 알려주시지 왜인지 알려줬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019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금일부터 2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꼭 실무자 양성교육 기업 R&D 및 실무자 양성교육 꼭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박진우 의원님 추천으로 신청하신다고 꼭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입니다. 벌써 2차. 벌써 1차는 우리 협회 세미나실에 마감이 됐어요. 꽉꽉 풀로 차 있습니다. 16명 전원이 그냥. 2차도 당연히 풀로 찰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는 사실 1차에 그렇게 풀로 찰지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2018년도 12월 말까지 3명밖에 없었는데 2019년도 1월부터 그냥 막 신청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꽉꽉 찼으니까 2차 듣지 않았습니다. 2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꼭 주변에 많은 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시간 만에 배우는 정책자금 엑기스 특강 완전히 핫한 특강입니다. 정책자금 특급 노하우 6가지가 아니고 7가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노하우만으로 우리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정신미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들어와서 신청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업 R&D 지도사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MOP,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 경영, 매니지먼트 오브 폴리시 펀드, 제대로 된 MOP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부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은 일반 기업체 취업, 경영 및 기획, 연구 관련 직종에서 기업 R&D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마치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분은 경영 지도사였어요. 근데 기업 R&D 지도사 하나를 더 취득을 하고 연봉 1억이 넘는 회사로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
그리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 강사 활동, 이촉을 해서 전문위원, 평가위원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중기부 평가위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이촉, 저는 또 소상공인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기업 R&D 지도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유관기관, 공공기관에서 위촉 활동을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 TV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어떤 분들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의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에 참여하시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미래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미래의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업 R&D, 기업 R&D 지도사 이 직업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꼭 기업 R&D 지도사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테마가 아니고 다음은 이제 그냥 알면 좋은 상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냥 알면 좋은 상식. 이게 뭐냐? 영국이 지금까지 침략한 국가. 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모든 국가가 영국이 지금까지 침략을 했다고 하네요. 현존 국가 22개, 22개국을 제한 나머지 모든 국가를 영국이 침략을 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와. 당연히 우리나라, 일본 뭐 다 침략을 했고,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아프리카 쪽은 많이 침략을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콩고도 침략을 못했고, 뭐 이렇게 하여튼 22개국 빼고 나머지는 다 침략을 했다니까, 대단한 영국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나트륨 함량 탑 2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함량 탑 20. 나트륨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나 너무 오지라서 그래요. 맞아요. 콩고 이런 데 오지라 침략을 못하죠. 자, 나트륨 함량 우리가 나트륨 소금인데 소금이 꼭 필요한 하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위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위도 절여지는 거예요, 소금에. 그래서 나트륨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나트륨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먹는 모든 음식이 간이 잘 돼 있는 음식은 사실은 나트륨이 많은 거예요. 짠 거하고 단 거를 절묘하게 조합을 시켜서 그러면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싱겁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풍선은 안 쏘아주셔도 되는데 제 방송만 안 끊기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넘버원이 짬뽕 와 4000mg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동 3396mg, 간장게장 3221mg, 열무냉면 3150, 김치우동 2800, 소고기 육개장 2850, 짬뽕밥 2813, 울면 2800, 기스면 2700, 삼선우동 2700, 간짜장 2700, 삼선짬뽕 2600, 89, 부대찌개 2664, 짬뽕 2662, 알탕 2642, 감자탕 2631, 삼선짜장 2628, 물냉면 2618, 동태찌개 2576, 선짓국 2519 이렇다고 하네요. 와.
여기서 좋아하는 음식들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도, 조금,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트륨 배출에 좋은 음식은 감자, 고구마, 오이, 양파, 늙은 호박, 오렌지, 바나나, 두부, 상추, 대추, 색깔 진한 과일, 푸른색의 야채,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냥 알면 좋은 상식인데, 좀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음, 우리 팬님들, 위원님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둘째 주로 넘어왔고, 2019년 계획 세운 대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일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2019년도 계획했던 일 하나씩 성공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실천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하는 자와 안 하는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2019년도 두 번째 주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위원님들 우리 팬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라고 온 우주의 길을 모아 모아 모아서 팍팍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자는 대로 뭘 하자는 대로 잘 사실 건가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